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저승노아입니다. 저는 늘 균형 잡힌 식습관을 말씀드립니다. 생애 주기와 현재의 대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조금 더 가볍고 채소 위주인 식사가 더 좋을 수 있고요. 오히려 흰쌀밥에 고깃국처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획일적인 답은 없다는 거죠. 심지어 물도 포함해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적당한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곡선을 이제 호르메틱 곡선이라고 합니다. 최적 지점이 있는 거죠. 스트레스도 활성산소도 고기도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도 굉장히 대량을 즙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괴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채소를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 주인공은 채소 속에 들어있는 항영양소, 영어로는 엔티 뉴트리언츠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지 논문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건강과 관련된 증거를 찾고 또 종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몇 년 동안 연구자로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실제로 또 임상 진료를 했었고 임상 연구, 기초 연구를 다 해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 여러분께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항영양소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좀 생소했는데요. 말 그대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을 뜻합니다. 영양소라는 게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라면 항영양소는 반대로 영양분의 흡수를 막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해서 붙인 이름이 되겠는데요. 이런 항영양소들은 자연적으로 동물이나 식물성 식물에 존재하게 되겠고요. 특히 식물에서는 세균 감염이나 또는 곤충에게 먹히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식물의 방어 수단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성한 화합물이 우리의 영양소 흡수도 일부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항영양소에 대한 연구는 영양학의 역사에서 꽤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고요. 과거 영양학자들은 곡물이나 콩류 등을 연구하면서 무기질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을 발견했고요. 이를 이제 안티뉴트리언트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 초반에 곡물의 피트산이 철분 같은 미네랄 흡수를 저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자, 한편 사람들은 이러한 항영양소의 역할을 조리, 그리고 발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화하는 지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콩은 물에 불린 뒤에 삶거나 또는 발효해서 먹었고요. 통곡물도 발화시키거나 발효해서 영양소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특히 이제 채식파, 육식파가 갈리면서 이 항영양소가 다시 주목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베스트셀러 건강서에서는 렉틴이라는 항영양소를 가리켜서 음식 속에 숨어있는 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팔레오 다이어트나 또는 육식 위주 식단을 따르는 분들 중에서는 곡물이나 콩, 심지어는 채소까지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논문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항영양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언급이 많이 되는 것은 옥살산, 피트산, 렉틴, 사포닌, 탄닌 이런 것들입니다. 각각이 이제 무엇이며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관계들 살펴보겠습니다. 옥살산 이야기는 따로 콩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해당 영상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고요. 피트산 얘기하겠습니다. 피트산은 곡물의 껍질, 콩, 견과류, 씨앗 등의 풍부한 물질입니다. 이 피트산에 대해서 가장 흔한 이야기는 피트산이 몸속에서 미네랄을 붙잡아 버리기 때문에 통곡물이나 콩을 많이 먹으면 철분, 아연, 칼슘 같은 무기질 결핍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트산은 철분, 아연, 칼슘, 마그네슘 같은 다양한 금속 원소와 결합할 수가 있고요. 사람의 소화효소로 피트산을 분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미나 통밀 같은 도정하지 않은 곡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곡물을 아예 먹지 말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과연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하면 이제 미네랄 결핍이 생기는지가 의문일 텐데요. 일반인의 식단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채식주의자나 통곡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보통은 철분이나 아연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한 채식으로 철분 저장량이나 혈중 아연 농도가 비채식인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연구마다 결과는 다양하지만 실제 명확한 결핍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이죠. 그리고 선진국의 일반적인 식사는 충분히 다양하고요. 또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통곡물에 포함되어 있는 피트산만으로 심각한 무기질 부족이 초래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웨스턴 스테이트 대학의 연구진은 여러 문헌을 검토하였고요.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에 일부러 피트산 함유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에 피트산이 미네랄 상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균형 식단에서 이를 굳이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극단적인 식사, 예를 들어서 육류를 전혀 먹지 않으면서 거의 모든 끼니를 곡물과 콩만 먹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연이나 철분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식생활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피트산을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피트산은 앞에서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고 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로운 작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혈당 조절 효과인데요. 피트산은 장에서 전분 분해 그리고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서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트산은 체내에서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노시톨 헥사포스페이트라고 불리는 피트산은 세포 내에서 철분과 결합해서 펜톤 반응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나 동물 실험에서 피트산이 또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 자멸사를 촉진하는 결과들이 보고된 적도 있고요. 유방암이나 대장암 같은 여러 암세포에서 종양 성장을 늦추는 효과도 관찰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피트산은 여러분들 두려워하시는 신장결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트산은 장에서 칼슘과 결합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칼슘 결정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결과적으로 결석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트산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분들의 신장결석 위험이 낮다는 역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렉틴입니다. 콩이나 통곡물은 렉틴 때문에 몸에 독이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렉틴은 콩 그리고 통곡물, 견과류는 물론 일부 채소와 과일에도 들어있는 단백질 계열의 항영양소죠. 렉틴에 대한 괴담은 비교적 최근에 크게 퍼졌습니다. 렉틴은 장 건강을 해치고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콩, 곡물, 씨앗류, 심지어 토마토 같은 채소도 피해야 된다는 주장이죠. 실제 사례로 2017년 미국에서 출간되어서 화제가 된 한 건강서에서는 렉틴을 만성염증과 비만의 원흉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렉틴이 정말 빌런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실 날것 상태의 콩에는 렉틴의 일종인 파이토헤마글루틴인 성분이 많아서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과학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콩이나 덜 익힌 콩을 굉장히 대량 드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또 충분히 삶거나 요리된 콩류에는 렉틴 독성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정보에서는 렉틴은 열에 강해서 조리에도 남는다. 또 렉틴이 들어있는 식품 자체를 멀리해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이 또 동물 실험과 인체 연구를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상적으로 조리한 콩이나 곡물이 만성염증이나 또 장투과성의 증가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생콩가루를 먹인 동물 실험에서는 장점막 손상이나 또 영양흡수 저하가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먹는 익힌 콩으로는 동일한 현상이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콩을 많이 드시는 분들의 염증 수치가 낮다는 연구 결과들은 상당히 많이 있죠. 또 콩류나 통곡물 같은 렉틴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또 프리바이오틱 성분, 섬유질 같은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고요. 이러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에서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것처럼 건강 개선 효과가 관찰되는 거죠. 심지어 렉틴은 의학 분야에서 잠재적인 활용 가치가 논의되고 있는 흥미로운 물질이기도 합니다. 렉틴이 특정 당분에 결합하는 성질을 이용하면 암세포를 인식하거나 제거하는 데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부 렉틴은 정상세포보다 암세포 표면에 많은 당사슬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암을 진단하거나 약물을 암세포에 전달하는 표적 치료에 렉틴을 응용하려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렌틸콩, 병아리콩, 잭빈, 완두콩 등에서 추출한 렉틴이 다양한 암세포에서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다는 실험 결과들도 있고요. 이런 항암 잠재력을 살려서 렉틴을 항암 보조제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물론 임상시험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먼 미래에는 렉틴이 암 치료의 조력자로 사용될 가능성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다음은 사포닌입니다. 사포닌은 인삼이나 콩, 퀴노아 같은 식품에 들어있는 쌉싸름한 맛의 성분입니다. 물에 넣고 휘저으면 거품 날 정도로 비누와 비슷한 특성을 지녔다 해서 사포닌이라 합니다. 이 사포닌에 대해서는 고농도로 섭취하면 적혈구 파괴하고요. 또 소화효소를 방해하고 영양흡수를 떨어뜨린다는 괴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포닌을 시험관에서 고용량으로 확 뿌리면 비누 역할을 하는 건 맞으니까요. 세포 손상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알코올이나 비눗물도 시험관에서 세포에 뿌리면 세포 다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코올이 우리가 항암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비눗물을 몸에 바르면 죽는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특히 시험관에서의 개념과 생체에서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이 일반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사포닌 양으로는 사실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두드러질 정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2023년의 리뷰 논문에 따르면 사포닌의 전통적인 항 영양소 측면은 주로 엄청나게 높은 농도에서 관찰이 되고요. 보통 식단에서 섭취하는 낮은 농도에서는 오히려 생리학적인 이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사포닌이 시험관이나 또 동물 실험에서 영양소 이용률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사람의 일상적인 식사 범위에서 이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콩류나 통곡물을 생으로 통째로 갈아서 극단적으로 많은 양을 먹지 않는 한, 이 극단적이라는 게 정말 수 킬로그램에서 수십 킬로그램을 한 방에 드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면 사포닌 때문에 특별한 영양 결핍이 생겼다는 의학 보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포닌은 콜레스테롤 개선 같은 유익한 효과로 더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에 따르면 사포닌은 장내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요. 담즙산과 결합해서 체내 콜레스테롤 배설을 올리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지혈증이나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긍정적일 수가 있겠는데요. 동물 실험에서 사포닌을 투여한 후에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되고 동맥경화 지표가 개선된 결과들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 사포닌은 면역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항염증 그리고 면역 조절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납중독을 치료하거나 치주염을 예방하는 등의 좀 독특한 효과들도 일부 실험적인 연구에서 관찰된 바가 있고요. 전통적으로 인삼의 사포닌인 진세노사이드가 원기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도 인삼사포닌의 항염증 또는 면역 조절 작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는 연구자들이 있을 정도죠. 재밌죠?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면은 인삼의 좋은 성분인데 그것도 사실은 사포닌의 일종인 거죠. 자, 그 다음은 탄닌입니다. 탄닌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차, 커피, 적포도주, 레드와인이죠. 떫은 과일 등에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 계열의 물질입니다. 네, 폴리페놀이에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폴리페놀입니다. 입맛을 떫게 하는 성질로도 유명합니다. 탄닌에 대한 우려는 흔히 탄닌이 금속과 결합해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식후에 특히 차나 커피를 마시면 빈혈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 인체에서의 영향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탄닌이 철분과 결합하는 것은 맞는데요. 철분 섭취가 충분하고요. 비타민C 같은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을 거의 드시지 않는 게 아니라면 탄닌의 영향은 상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탄닌 함유 식품의 소비량과 빈혈의 연관성을 조사한 일부 연구에서 일반적인 탄닌 섭취가 철분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탄닌을 비롯한 폴리페놀류는 항산화 작용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철분 부족 위험이 특별히 높은 일부 경우를 제외한다면 탄닌 함유된 음식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네, 이름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탄닌을 포함한 폴리페놀 성분들은 현재 항산화 영양소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탄닌은 카테킨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카테킨류인 EGCG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레드 와인에 들어있는 프로안토시아니딘 계열의 탄닌도 이른바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프랑스인의 심혈관계 질환이 낮은 그런 경향성과 관련해서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영양제로 판매되는 성분일 수도 있고요. 빌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에서 탄닌이 풍부한 차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질병 예방 측면에서는 이롭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임상 연구와 메타 분석의 결론입니다. 이소플라본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말씀 주셨습니다. 파이토에스트로겐,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특히 대두에 좀 들어있고요. 영양 흡수 방해를 하지는 않지만 콩의 파이토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해서 호르몬 불균형이나 특정 암 위험을 높인다는 식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사실 연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두의 이소플라본은 중년 여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로 오히려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이소플라본은 구조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해서 일부에서는 유방암 같은 여성암의 위험을 높일까봐 걱정하지만 실제 연구를 보면 이소플라본 섭취가 유방암 위험을 높이지 않으며 오히려 폐경 증상을 개선해주고 뼈 건강이나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콩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콩을 드시면 오히려 수명이 늘고 암이 예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른 메타 분석들에서도 콩 식품을 많이 드시는 아시아 여성들이 유방암 발생률이 오히려 낮은 경향을 보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토에스트로겐이 꼭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성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이 파이토에스트로겐을 비롯한 식물성 화합물들은 제대로 활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학적인 근거들을 보시면 항영양소의 부정적 효과가 실제 식생활에서는 제한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식품을 조리하고 섭취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많은 항영양소들은 열이나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최종 음식에는 그 함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강낭콩에는 상당히 많은 렉틴이 있지만 10분 이상 끓이게 되면 그 독성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익힌 콩은 안전한 겁니다. 또 균형 잡힌 식단 자체가 항영양소의 영향을 완화시켜주기도 합니다. 한 끼 식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항영양소를 섭취하지 않도록 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생콩가루를 10kg 이상 드시는 분들은 없겠죠. 게다가 다양한 음식들을 조합한다고 하면 항영양소에 의한 영양소 흡수 저해도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과학적인 연구들은 일반적인 식습관에서 이 항영양소로 인한 치명적인 부정적인 효과는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균형 잡힌 식단과 통상적인 조리법으로 항영양소의 부정적인 영향은 소실되고 원재료를 많이 먹는 것이 건강 개선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항영양소에 대해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인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한 채소 속에 들어있는 항영양소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채소나 통곡물을 전혀 안 드시는 것이 건강에는 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항영양소의 잠재적인 부정효과보다 채소 섭취의 이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컬 같은 것들의 혜택이 항영양소에 의한 미미한 영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제가 인용한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코호트 연구도 있고요. 종설 논문들도 있고요. 이런 연구들은 모두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 증진에 가장 유익하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요. 우리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질병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건강 효과는 소량의 항영양소의 존재만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항영양소들은 그 자체로 우리 몸에 이롭기까지도 한 거죠. 결국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는 것은 중용 그리고 균형과 다양성입니다. 한두 가지 채소만 잔뜩 갈아 먹는 극단적인 식사보다는 다양한 색깔과 종류의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시고 통곡물이나 단백질 등과 적절히 조합하는 식사가 바람직합니다. 혹시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항영양소에 대한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시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과학적 근거들을 생각하시고 안심하고 채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조리된 채소와 통곡물을 충분히 먹는 식습관이 장수와 건강의 열쇠라는 사실은 사실 이미 충분한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독소, 항영양소, 죽음 이런 말에 너무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다양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원의 도둑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